안녕하세요. 동남권 원자력 유방센터 윤태인입니다. 오늘 유방암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주제는 유방암 수술 후의 보조치료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유방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어떤 유방암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두 번째는 수술 후의 보조치료는 뭐가 있는지, 수술 말고 다른 치료들이 너무 많죠, 유방암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예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의 이해입니다. 자, 유방암 구조는 유방에선 제일 중요한 게 젖을 만들고 있죠. 그럼 젖을 만드는 기관인 유선 소엽, 우리 샘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선 소엽에서 젖을 만들고 그거를 우리가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이동하는 곳이 유관입니다. 유관을 통해서 젖이 이동을 하게 되고 유두를 통해서 젖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유선 소엽, 유관, 유두 이런 곳에서 암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유관 이런 곳이 가장 많이 흔하게 생기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방암을 진단받으면 나는 비치민성 유방암, 연기암 이런 얘기도 잠깐 들으시는데, 유방암은 크게는 치민성과 비치민성 유방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치민성 유방암은 상피내암, 간혹가다 상피내암 얘기를 들어보시죠. 순환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상피내암은 암의 크기랑 상관없이 연기암입니다. 그러면 상피내암은 어떤 것이냐? 유관을 뚫고 못 나가는 암을 상피내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유관 안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로 절대 갈 수가 없어서 순환암인 거고, 그래서 연기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치민성 유방암은 대부분 유방암이 진단되신 환자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기 이상의 암을 이야기를 하는데, 유관에 암이 생겼는데 이걸 뚫고 지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치민성 암세포가 밖으로 나가서 다른 장기로도 전이를 할 수 있는 암을 치민성 유방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비치민성 유방암, 상피내암은 사자가 우리에 갇혀서 절대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유방 밖은 못 나갑니다. 그래서 순환암인 거고요. 치민성 유방암은 이렇게 사자가 우리를 뚫고 밖으로 막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까지도 갈 수 있는 1기 이상의 암을 치민성 유방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방암은 어떻게 진행하고 전이를 하는지 보면, 우선은 암이 있는 주변으로 세포로 막 퍼져나가는 주변 조직으로의 침윤이 가능한 거고, 두 번째는 유방암은 임파선 전이가 흔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주변에 임파선을 따고 주변 임프관으로 전이를 하는 유방암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장기로 혈관이나 림프전을 따고 가서 다른 장기 세포가 하나 딱 가가지고 그곳으로 이제 전이를 일으키는 전신전이, 원격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전신전이는 뼈, 폐, 간, 뇌 이런 데로 세포로 흔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유방암의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을 치료할 때는 수술이 기본입니다.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을 하는 게 현재까지는 기본입니다. 수술을 이제 간혹가다 항암에서 나는 암이 다 죽은 것 같은데 수술 안 하면 안 되나요? 맘모톰해서 좀 상처 안 하고 싶은데 수술을 너무 겁나는데요? 안 하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현재까지는 수술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수술적인 절제를 통해서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술 외에 이제 다른 보조 치료가 유방암에는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크게는 항암 치료, 항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은 이제 동물원을 유방과 림프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동물원 안에 사자를 잘 가두어 놓고 우리를 잘 치고 하는 이런 국소 치료를 암덩어리만 제거하는 수술과 그 주변에 재발하지 말라고 받는 방사선 치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일단 울타리를 치고 밖으로 암덩어리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미 사자가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세포를 뚫고 치민성 암세포가 몸으로 퍼져나갔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치료를 하는 방법을, 얘네를 잡아야죠 이제. 요런 잡는 방법을 전신치료, 우리가 원격적인 치료를, 원적 세포들을 잡는 치료를 전신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는 항암치료, 내분비 치료 또는 항호르몬 치료라고 얘기하는데, 항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수술을 제외한 방사선, 항암, 내분비, 표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그럼 이런 치료 되게 많은데요, 유방암에서 치료는. 그런 보조 치료를 받는 이유는 당연히 잘 살고자, 재발 안 하고자, 생존율을 높이고자 이런 치료들을 열심히 받는 거고요. 그런 생존율의 향상은
병기가 높을수록 당연히 생존율의 향상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병기가 낮은 분보다는 병기가 조금 더 높으신 분들이 추가 치료를 받으면 재발이나 생존율을 좋게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이점을 갖고 있어서 병기가 높을수록 추가 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상당히 유방암은 복잡합니다. 실은 단순해서 진단받으면 이 치료하세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유방암의 병기, 1기, 2기, 3기, 4기 얘기하는 병기. 두 번째는 폐경 됐는지 안 됐는지, 나이가 어떠신지. 세 번째는 환자의 타입, 나는 무슨 유방암이에요, 무슨 종류예요 하는 호르몬 수용체와 혈투 가발현의 유무에 따른 환자의 A형. 네 번째는 건강상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모두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다각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을 하나씩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의 병기는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시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저 몇 기인가요? 다 검사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암세포 딱 진단받고 오셔도 저 몇 기인가요? 이게 제일 불안하시고 걱정되셔서 제일 먼저 물어보시게 되는데, 그럼 항상 제가 해드리는 대답은 수술 끝나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검사해봐야 알아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수술 끝나고 나서가 가장 정확한 병기입니다. 그 이유가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막상 수술장에서 뗀 거의 암세포의 크기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뗀 조직을 병리과에서 진짜 현미경으로 재가지고 사이즈를 재는 크기가 유방암 병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크기를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프절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몇 개나 있는지까지도 병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수술하기 전에는 인파절 전이가 영상에서는 없어 보였어요. 막상 수술장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3명 중에 1명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막상 미세한 세포들이 임파선에 가 있을 수 있어서 수술할 때 임파선 조직 검사를 무조건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까지를 포함해서 몇 개나 전이가 있는지까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병기를 결정을 하고, 세 번째는 다른 장기에 전이 있는지를 먼저 검사하시죠. 처음 외래 오시면 치밀성 유방암이라 생각을 하면 저희 뼈 스캔도 하고 CT도 찍고 해서 다른 장기 전이 있는지를 먼저 검사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병기 1, 2, 3, 4기를 저희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폐경 유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항호르몬 치료에는 폐경 유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들을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자, 그림 보면 그냥 복잡해 보이시기는 하겠지만 어릴 때 너무너무 옛날에 과학 시간에 들었던 우리가 이제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여성 호르몬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1번, 폐경 전에는 난소에서 나옵니다. 난소에서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월경이라는 거를 하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폐경 전에서 난소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그럼 난소는 더 이상 작용을 안 해서 월경을 안 하니까 안 나오느냐? 아닙니다. 갑자기 여자가 남자가 되지는 않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안 나와서. 여성 호르몬은 나오는데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장기에서 나옵니다. 원래 남성 호르몬이 몸에 있다가 그게 효소를 통해서, 김치 담글 때 효소가 뭔가를 발효를 잘 시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효소를 통해서 간이나 지방, 근육 이런 곳에서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폐경 후에는 말초 조직에서 전환이 돼서 여성 호르몬을 만듭니다. 이렇게 폐경 여부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진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항호르몬 치료 또는 내분비 치료의 방법이 조금 다르게 폐경 전 환자와 폐경 후 환자가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가장 복잡하고 환자분들이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제일 궁금해하시는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은 들고요. 우리가 환자분이 진단받고 나면 인터넷 검색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 나는 무슨 암이에요? 무슨 종류예요? 이런 것들 제일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타입 A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런 타입과 A형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면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지 없는지, 혈투가 발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라서 타입 A형을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너무 어렵죠? 호르몬 수용체, 혈투 이런 거 어려운데 각각 조금 잠깐 보면, 자, 호르몬 수용체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는 암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유방암에서는요. 여성 호르몬 때문에 암이 자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정말 여성 호르몬 때문에 자라는 암인지를 보는 게 호르몬 수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수용체가 있으면 여성 호르몬이 오면 그것 때문에 암이 막 성장하고 분화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럼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암덩어리를 떼면 병리과에서 특별한 염색을 합니다. 특수 염색을 통해서
이렇게 있으면 양성, 갈색으로 보이는 부분 보이시죠? 그러면 저거는 여성 호르몬이 있구나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요. 염색이 안 되면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나는 왜 있어요? 저는 왜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없어요? 이거는 난 왜 김씨예요? 난 왜 이씨예요? 이런 거랑 똑같으신 거예요. 그냥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걸 구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단 있으신 분들이 약 7, 80% 정도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는 암이니까 요거는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약을 쓰면 암을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어서 꼭 항호르몬 치료를 대상자가 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경우가 좀 왼쪽에 있는 거고 없는 경우 오른쪽에 있는 건데, 호르몬 수용체는 저 파란색의 잎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을 뚝 벌리고 있는 게 암덩어리에 있는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탁 오면 입이랑 탁 달라붙어가지고 암을 막 자라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단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이면 입이 없어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와도 툭툭 튕겨내니까 어차피 여성 호르몬 때문에 자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유는 모르지만 다른 이유로 암이 자라는 경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아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게 헐투 과발현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 헐투라는 수용체는 원래 정상적으로도 모든 세포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방암 세포에 헐투가 있는데 이게 많이 있으면, 과발현이 있으면 암을 막 자라게 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헐투 과발현이 있는 환자는 암세포의 성장을 빠르게 하니까, 그러면 헐투가 있는 환자분들은 좋은 암일까요? 아닐까요? 아형 중에서 나쁘죠. 좀 빠르게 자라게 하기 때문에 나쁩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빠르게 하는 나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옛날 같으면 헐투 갖고 있으면 나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빨리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걱정을 또 하시는데, 지금은 유방암에서 표적 치료라는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표적 치료를 너무 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 치료제가 헐투에 탁 달라붙어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 표적 치료제를 쓰는 경우에는 헐투 과발현이 있는 경우에도 헐투 없는 사람이랑 똑같이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헐투 과발현이 있는 경우에는 표적 치료 대상이 되고 그 표적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 보시면 요 4개 중에 무조건 다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 타입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지 없는지, 헐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조합을 딱딱딱딱 만들면 이 4가지 안에 본인의 암의 성격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호르몬 수용체가 있고 헐투가 없고 이렇게 타입이 있고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두 번째는 호르몬 수용체도 있고 헐투도 있고 이런 경우고요. 세 번째는 호르몬 수용체는 없는데 헐투는 있고, 그럼 이런 암은 허투암이다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네 번째는 호르몬 수용체도 없고 헐투도 없고 이러면 호르몬 수용체가 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2가지거든요. 둘 다 없을 때 저희가 호르몬 수용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2개도 없고 헐투도 없으니까 3개가 다 없네. 3중 음성이다. 그래서 이제 3중 음성이라는 표현을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타입은 호르몬 수용체가 있고 헐투가 없는 타입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아형에 따라 치료 전략이 다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1, 2, 3, 4번 순서대로 지금 배열이 되어 있는 거고요. 호르몬 수용체가 있으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렵죠? 호르몬 수용체가 있으면 항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내분비 치료를 받는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거에는 내분비 치료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호르몬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내분비 치료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헐투가 있으면 아까 무슨 치료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표적 치료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에 헐투가 지금 있는 거라서 두 번째, 세 번째에는 표적 치료가 들어갑니다. 단 안타깝게도 표적 치료는 항암 치료랑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어서 표적 치료 받는 분들은 다 항암 치료를 같이 받으세요. 그래서 표적 치료를 해당되는 분들은, 헐투가 있는 사람들은 항암 치료를 받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의 경우에 호르몬 수용체도 없고 헐투도 없는 3중 음성인 경우에는 항암도 표적 치료도 안 돼, 내분비 치료도 안 돼,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 마지막 경우에 3중 음성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가 제일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걸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지나갔었는데 첫 번째가 가장 복잡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각각에 따라서 항암하시면 돼요, 표적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딱 결정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에 호르몬 수용체는 있고 혈투가 없는 경우는 약간 예후가 좋은 암 쪽에 속할 수도 있고 항호르몬 치료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들 보니까 예후도 좀 좋은 편이고 항호르몬 치료도 할 수 있는데 항암 안 해보면 안 될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서만 항암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들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항암을 생략하고 어떤 경우에는 항암을 해야 하느냐? 환자분들한테 항암하실래요, 마실래요? 본인이 결정하세요 하시면 어느 누가 난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런 결정을 하시겠어요? 다들 너무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대신해주기 위해서 하는 추가 검사가 있고, 그게 이제 뭐 다들 비용 비싼 그 검사요, 미국에다 보내는 그 검사요,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그 온코타입과 맘마 프린트 같은 기타 위험도를 평가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위험도를 평가하는 검사는 유전자 서열 같은 걸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재발률을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환자를 고위험군, 저위험군 이렇게 딱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을 해서 고위험군일 땐 항암이 도움이 많이 됐네요 라는 거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거고, 저위험군은 항암을 안 해도 예후의 차이가 없네요. 그럼 항암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런 온코타입이나 맘마프린트 같은 검사를 통해서 항암을 생략할 수 있는 여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방암의 A형의 재발 예측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수용체는 있고 혈투가 없는 경우에만 시행을 할 수 있고요. 어차피 임파절 전이도 많고 병이 심한 분들한테 굳이 검사해서 항암을 생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닌 병기가 좀 낮으신 분들한테서 검사를 해서 진짜 항암을 안 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강상태, 경제적, 사회적 환경,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환자분들이 나이 80에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굳이 항암 치료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경제적 상태, 이게 뭐 보험되는 약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비보험 약제 이런 거 사용하는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나는 임신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개별적으로 각각마다 다르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환자분 개별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게 유방암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치료는 정형화된 치료가 아니다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유방암 치료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 치료는 4가지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항암 치료도 있고요. 항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 하시면 다들 아시는 그 치료, 머리 빠지고 힘들고 주사 치료하는 그 치료가 항암 치료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은 대다수가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이 항암 치료가 무조건 싫을 수밖에 없는 게 머리 빠진다 라는 것 때문에 거부감이 상당히 좀 심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이런 항암 치료는 주사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행항암, 수술 전에 항암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항암, 수술 후에 하는 항암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완화요법, 수술이 조금 힘드신 상황이라 원격 전이가 있거나 이제 사기로 진단되신 환자분들한테 이제 완화요법으로 저희가 항암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경우로 저희가 항암을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선행 항암은 수술 전에 하는 항암을 선행 항암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이런 항암은 대다수가 수술 후에 할 항암을 앞으로 당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있으니까 굳이 수술 끝나고 항암을 거의 대부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수술 전에 항암을 하는 분들은 이제 일부를 저희가 골라서 다 모든 사람한테 수술 전에 항암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골라서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병기가 당연히 높을수록 어차피 항암을 하셔야 되니까 임파절 전이가 있거나 암 사이즈가 2cm 크거나 이러면 이제 병기가 높은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 전 항암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단 암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아까 첫 번째 항암 생략할 수 있는 경우 A형 기억하시나요 혹시? 호르몬 수용체는 있고 혈투가 없는 사람들은 암 사이즈가 커도 항암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후가 좋으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으면 굳이 선행항암으로 땡겨서 항암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 혈투가 있으면 어차피 항암하셔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고, 3중 음성이면 항암을 하는 게 도움 많이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경우들한테 선행 항암이라 그래서 항암을 먼저 진행하는 걸 먼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 오셨을 때 정말 사이즈가 많은 수술만 똑 떼면 되는 그런 암이 아닌 이상은 대다수는 제가 A형,
암 성격이 뭔지를 먼저 검사를 하고 그 성격에 따라서 항암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으면 항암을 먼저 합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선행항암 치료는 암의 종류에 따라서 완전관해라 그래서 암이 다 죽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표적 치료도 많이 개발이 돼서 항암하고 나서 암 다 죽었어요, 수술할 때는 정말 암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런 경우가 헐투인 경우에는 헐투로 갖고 있는 경우 한 70% 80%까지도 발견될 만큼 요새는 이제 선행암 치료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좋은 쪽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선행암 치료에서 장점은 사이즈 컸던 걸 잘 줄인 다음에 부분절제를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암을 당겨서 앞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보통 선행암을 치료를 마치고 나면 한 4주에서 6주 정도 이내에 수술적인 치료를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완전간해가 나오는 확률이 거진 한 7, 80까지도 헐트 타입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난 수술 안 하면 돼요. 이제 이것도 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타깝지만 영상으로 보기에는 아직 세포들이 안 보이지만 실제로 뗐을 때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서 그 자리를 떼는 수술은 결국은 필요하시기는 하고, 그런 경우들이 항암치료 종료 후 한 달 내외에서 보통 수술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암치료는 주사약제 그리고 이런 약제 빨간 약부터 해서 다양한 약제들을 주사로 받게 되고요. 각각의 약들에 대한 부작용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 논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약제를 시작할 때 저희가 항암 교육을 각각 해드려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임파선 전이가 없으면 조금 짧게 한다. 한 3개월 정도, 길면 4.5개월, 3개월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유방암에서 쓰는 항암제는 대다수가 3주 간격으로 거의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3주 간격으로 주사가 들어가는구나, 요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임파선 전이가 없으면 좀 짧게 한 3개월짜리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이가 있을 때는 좀 더 길게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고요. 길게는 한 6개월까지 항암을 하는구나, 그러면 3주 간격으로 총 8번 주사를 맞는 것까지가 보통은 계획이 됩니다. 자, 항암치료 부작용은 너무 많습니다. 그냥 항암치료는 이게 나쁜 세포만 공격하면 참 좋겠지만, 나쁜 세포가 아닌 정상세포도 공격을 하는 게 항암치료이기 때문에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걸로 인한 게 많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특히나 항암은 점막이라고 하는 거를 공격을 많이 하는데, 머리에 있는 점막 공격하니까 탈모가 생기는 거고요. 위장관에 있는 점막을 공격하니까 도화할 것 같고 미식거리고 소화도 안 되고 약간 이런 것들, 위장관계 부작용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팔다리도 저리고 이런 느낌들도 좀 갖게 되고 부종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항암 치료가 맞고요. 환자분들 요새는 항암약이 많이 개발돼서요, 머리 안 빠지는 약들도 있다는 것 같던데 그런 약은 없나요? 안타깝지만 유방암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는데 1차 약, 유방암에 효과가 좋은 1차 약들, 제일 먼저 써야 되는 약에는 항암 치료들이 대부분이 머리가 다 빠지는 그런 약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1차 약으로는 이런 것들을 먼저 쓰고, 오히려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항암 치료도 이 약도 안 되고 저 약도 안 되고 하면서 쓰는 약들에는 머리가 안 빠지는 약들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유방암에서 쓰는 약들은 대다수가 머리가 빠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암 치료는 수술 끝나고 바로 하는 건 아니고 보통 한 달 내외에서 모든 보조 치료들이 시작하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한 3, 4주 정도 있다가 시행을 하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외래에서 주사를 맞기도 하지만 입원도 가능해서 입원을 해서 항암 치료를 보통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보통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에서 입원을 해서 부작용 관리를 하고 이제 퇴원을 하는 것들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은 3주 간격으로 주사를 맞는 사이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3주 간격마다 입원을 해서 이제 주사를 맞거나 외래에서 맞으시거나 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요. 각각마다 사용하는 항암약은 경우에 따라 너무 달라가지고 그것들은 환자분 개개인에 맞춰서 항암제를 저희가 선택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분비 치료, 항호르몬 치료, 유방암에서 정말 특징적인 치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거 아까 잠깐 보셨던 건데요. 폐경전 여성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난소에서 나오는 걸 억제하는 난소 억제 주사도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에스트로겐이 저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이렇게 암을 자라게 하니까 타목시펜이라는 약은 수용체에 이렇게 에스트로겐 작용 못하도록 미리 가서 달라붙어 버립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데 입에 먼저 타목시펜이 달라붙으면 에스트로겐이 와도 달라붙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암을 못 자라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서 이 타목시펜은 폐경전 여성, 폐경 후 여성 다 쓸 수 있는 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건 폐경전 여성한테서 난소가 작용을 하니까 난소를 억제하는 난소 억제 주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경 후 여성은 난소가 기능을 안 하니까 난소 억제 주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소 억제 주사는 아예 사용을 못하고
타목시펜은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쓰는 약이니까 타목시펜은 폐경 후 여성한테도 쓸 수 있고,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약은 아로마타제 억제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아까 제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시켜주는 효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효소가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고, 그거를 억제시키면 폐경 후 여성한테 이 효소가 없으니까 변환이 안 되는 거고, 그 변환이 안 돼서 쓸 수 있는 여성 호르몬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경 후 여성한테서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나 타목시펜 같은 약을 쓸 수 있습니다. 자, 타목시펜은 폐경 전후 다 쓸 수 있는 약이고요. 하루에 한두 번 먹고 보통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먹을 수 있는 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효과는 당연히 암의 재발을 막고 생존율을 높이는 건 당연히 좋은 약인 건 거고요. 부작용은 폐경 증상들을 조금 일으킨다,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볼 수 있고, 환자분들이 타목시펜 먹으면 폐경 증상 생기니까 임신, 그러니까 뭐 월경, 무월경, 월경이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혹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타목시펜은 아예 여성 호르몬 안 나오게 하는 건 아니라서 월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먹으면 월경이 나온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 임신을 계획하시는 환자분한테서는 타목시펜이 태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타목시펜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 임신을 계획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작용 중에서 타목시펜에서 무조건 기억하셔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자궁 내막암의 발생을 높인답니다. 약을 먹었는데, 암 치료하자고 약 먹었는데 그게 암을 발생시키면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타목시펜을 먹으면 이런 자궁벽이 두꺼워지게 하는데, 두꺼워지다가 결국에는 나쁜 세포들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타목시펜을 드시는 환자분들은 무조건 산부인과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간격은 6개월에서 1년, 보통 한 1년 간격으로는 주기적으로 받으세요 말씀을 드리고, 산부인과 진료를 보시면 어차피 뭐 의심이 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짧게 보세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꼭 검진으로 1년에 한 번은 꼭 봐야겠구나, 그래서 꼭 타목시펜 먹고 있으면 그건 꼭 해야겠구나, 상당히 드물기는 하지만 생기면 위험한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난소 억제 주사를 맞는 건데요. 폐경 전 환자가 난소에서 기능을 하니까 폐경 전 환자가 맞는 약이라고 일반적으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난소 억제 주사는 보통 폐 이런 피하에 맞는 주사라고 보시면 되고, 4주 간격으로 맞거나 길게는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맞는 제형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항암 치료 안 하고 난소 억제 주사만 맞기도 하고요. 그런 항암 치료를 대체한 경우에는 조기 유방암의 경우에 그렇게 항암 빼고 이 난소 억제 주사를 할 수도 있고, 간혹 항암도 했는데 난소 억제 주사도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했는데 요것까지 다 해야 되나요? 간혹가다 병기가 높으신 분들, 35세 미만의 젊은 유방암들, 나쁠 거라고 예측되는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했지만 난소 억제 주사까지도 사용하는 경우들은 있고, 이럴 때는 한 5년까지도 저희가 주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치료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간단한 것들일 거예요. 방사선 치료는 이제 유방에다가 엑스레이 쪼이는 것처럼 쉽게는 생각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을 건데, 요거는 하루에 매일매일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데, 짧게는 뭐 한 달 정도에서 길게는 한 35회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한 6주 정도 이상 소요가 되는 거고, 병원이 여는 날인 월, 화, 수, 목, 금 오셔서 엑스레이를 살짝 쪼이고 가는 거다,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방사선 치료를 받는 이유는 유방을 남기는 수술, 부분 절제를 하시는 분들은 남은 유방이 있으니까 그 자리 재발하지 말라고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남은 유방이 없으면 전절제를 했는데도 받는 경우는 드물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남은 유방 없으니까 그 자리 받는 방사선 치료가 의미가 없겠지만, 전절제를 해도 받는 경우는 처음부터 병이 심했던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심한 경우가 사이즈가 좀 컸다든지 임파선 전이가 조금 있었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흉부학을 침범했거나 염증 상태가 보였다든지 이렇게 병이 조금 심했다고 생각하면, 그럴 때는 전절제를 해도 피부에도 전이가 생기기도 하고요, 안에 뭐 이렇게 근육이나 이런 데도 전이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그 주변으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 받으면 환자분들 피부 데인 것처럼 화끈화끈거리고 빨개지시고 뭐 이렇게 피부도 벗겨지시고 이런 증상들이 기본적으로 나타나실 수 있고, 유방도 좀 붓는 증상들, 딱딱해지는 증상들, 우리 꼭 화상 입었을 때 초창기에 나타나는 증상들 같은 것들이 충분히 나타나실 수는 있고요. 대다수는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많이 회복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몇 번을 받을지, 어떻게 받을지 이런 것들은 유방외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 만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표적 치료제입니다. 이제 치료제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표적 치료제는 아까 헐투에 작용하는 약들로 현재로는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헐투 가발현이 된 거에서 사용을 하는데 가장 흔하게 쓰는 것이 여태까지 썼던 것 중에 허셉틴이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썼던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사일라는 조금 기전이 다른 약이긴 한데요. 얘도 어쨌든 헐투에 조금 작용을 해서 항암약을 좀 분비하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고, 얘는 수술이 끝난 환자한테서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수술이 끝나고 났는데 남은 병변이 있을 때, 암이 아직 조금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럴 때는 캐사일라라는 약을 쓰고 있고, 앞에 헐셉틴이랑 퍼제타와 같이 3주 간격으로 저희가 주사가 들어가고 총 14회 이렇게 들어가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표적 치료는 대충 1년 생각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 이런 표적 치료들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방암의 예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얼마나 재발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걱정 늘 달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이신데, 유방암 수술 후 재발 위험도는 5년 이내의 재발이 제일 높습니다. 여기 딱 보신 것처럼 5년 내 재발이 재발 환자의 92%입니다.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5년 내에 재발을 하니까 그때 치료를 적극적으로, 수술 말고도 추가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재발 치료, 방지 치료로 약 50% 정도 재발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나는 수술만 받고 수술했으니까 암 딱 떼어냈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이런 추가 치료를 받으면 재발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 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 넘으면 환자분들이 이제 중증이라는 게 끝나요.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게 끝나다 보니까. 그러면 항상 물어보시는 게, 완치됐나요, 저는?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은 유방암은 완치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5년 이후에도 재발이 될 수가 있어요. 10년이 넘어서 15년이 넘어서도 재발되는 분들이 있기는 하고, 특히나 유방암은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기 때문에 반대쪽 유방도 있으신 게 있어서 5년이 지나고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고 추가적인 것들을 잘 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유방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92% 정도입니다. 생존율 92%면은 100명 중에 92명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당히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 단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재발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주변에 누가 재발이 됐는데, 누가 전이가 됐다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췌장암 이런 것들 재발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2년 내에 사망률이 너무 높아요. 근데 유방암은 우리나라에서 진단율 1위, 제일 많이 발견되는 암이기도 하고 생존율이 너무 좋습니다. 치료 방법이 너무너무 잘 개발돼서 살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재발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예후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제가 개발이 너무너무 잘 돼서 90년도에 진단받으신 분들은 한 78% 정도 생존율이었어요. 어쨌든 이런 추가적인 치료들을 잘 받으면 나이들이 또 훨씬 좋은 예후들이 잘 기다리고 있겠구나. 내가 지금 당장 항암 치료 때문에 살짝 힘들기는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받으셔서 나는 좋게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치료 잘 받으시고 향후에 잘 관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